소설 대동여제도 3 바로 아는 백두산 호랑이. 정우는 자신이 서둘러 일행을 동굴 속으로 몰아넣었다. 고개를 숙이고 을련의 부축을 받으면서 걷고 있던 기파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짱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기에 무슨 산적이 있고 마적대가 있겠느냐? 나리 말씀대로 저것은 틀림없는 지진의 소리다. 남자 대장부가 저런 소리에 놀라 아직 날도 어둡지 않은데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기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산적이나 마적단이라면 내가 일당백으로 물리치겠다. 내가 대나무 단검을 일찌감치 써먹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다. 백이면 백놈, 전부 내가 눈구멍을 뚫어놓을 때다. 형님 그러지 마오. 형님 지금 몸이 불덩어리 같소. 지금은 좀 누워서 쉬어야 하오. 지금 그 몸을 하고 사나운 백두산 산 손님들하고 싸울 수는 없는 일이오. 자, 앞장서서 들어가시구려. 싫다. 죽기보다 그런 짓은 싫다. 싸우다가 죽겠다. 형님 좋아서 죽는 거야 내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형님 죽으면 형수님이 또 과수되게 되지 않소? 이제는 형수님을 위해서 어디 한번 자기 생명을 생각해 보시구려. 내 누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무인이다. 싸우다가 죽겠다. 전번에 심양길에서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기파리는 정우와 짱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장검을 빼들고 그 이상스런 음향이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가 걸어나가는 산간에는 어느덧 보랏빛의 황호는 사라지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그 괴상스런 음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간헐적으로 멎기도 했으나 어느 틈엔가 다시금 들려왔다. 웬일인지 기파리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몸을 하고서 그는 절대로 멀리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파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밥을 지어 먹었다. 그의 귀환을 기다렸으나 웬일인지 그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나리, 우리는 어떤 경로로 백두산에 이르게 됩니까요? 그래. 내 말을 잘 들어라. 을련이와 언년이도 이리로 와서 이 지도를 보거라. 정우는 어느 틈엔가 한지와 붓을 끄집어내고 벼루에 먹을 갈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관찰한 보다의 산 주변을 한지 위에 그려가고 있었다. 여기가 보다의 산이 아니냐? 우리는 여기 보다의 산의 삼복에 나 있는 이 험준한 길을 걸어서 먼저 허학령을 지나 오른쪽으로 삼지에 이르게 된다. 삼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못이다. 보다의 산보다 더 높은 지점에 이런 세 개의 못이 있다는 사실부터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삼지연에서 다시 우리는 천평을 보게 된다. 너무나 높은 산악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들판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좀 더 가면 소백산에 이르게 된다. 소백산은 태백산에 대한 이름으로서 옛날에는 백두산을 한때 태백산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음을 말해주느니라. 그럼 백두산은 바로 소백산 뒤에 있사옵니까요? 아니다. 아직 대연지봉이 있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 지점에 정계비가 있고 여기에 분수령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천지가 있느니라. 너희가 보기 좋도록 간단히 그려보았다. 나리께서는 가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아시는지요? 이때까지 다른 선조들이 해놓으신 지도나 책자를 보고 알고 있느니라. 학문이란 이와 같이 언제나 남이 해놓은 것에 자기의 독창적인 것을 좀 더 갖다 얻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완전한 독창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글을 읽어야 하는 굽쇼. 그런 셈이다. 내가 여유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글을 가르치겠다고 말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리, 소인놈들은 진서를 읽지 못할 뿐이지 나리와 함께 먹고 자면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학문하는 분이 높은 경지를 알아차릴 것만 같사옵니다요. 잠시를 멈추지 않으시고
짬만 나면 지필목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이 여간 대단해 보이지 않으십니다요. 잠시를 중단해도 학문은 크게 후퇴하는 법.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쉼이란 없는 법이다. 무덤만이 그의 휴식처일 뿐이다. 글 속에는 잠시나마 침묵이 깃들었다. 정우의 말이 알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주변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서 무슨 비처럼 솟구쳐서는 다시금 천천히 주변에 가라앉는 듯 했다.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를 그는 폐부가 쓰리도록 절절히 토하고 있었다. 나리, 기파령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다. 그 몸을 하고서 멀리는 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거처를 그가 알고 있으니 곧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관솔부를 돋우면서 정우에게서 지도에 관하여 얘기를 들었다. 정우는 이들에게 백두대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조선 땅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그는 지필목을 가지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 짱구나 언년이 그리고 을련이는 참으로 그의 설명이 신기로웠다. 그런 것을 생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한결같이 정우를 존경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답사한 땅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한결 재미있었고 신기로웠다. 갑자기 정우가 긴 신음을 토했다. 아니 나리, 어쩐 일이시옵니까요? 지금 동굴 밖에 서너 마리의 호랑이들이 와 있다. 가만히 들어보아라. 저벅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네네, 바로 그러옵니다. 그러면 기파령님은? 아직 속단할 수 없다. 일단 저 바위를 치어라. 정우는 동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가리켰다. 나리, 그러면 놈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다. 놈들은 우리들에게 덤벼들지 않는다. 호랑이가요? 그것은 우리 동굴에 불이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불과 불빛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칼 대신에 부싯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것을 한 번씩 문질러 불빛을 보여야 한다. 자, 어서 바위를 치어라. 그리고 간솔불을 나무 작대기에 붙여 깃파리를 찾아보아야 한다. 호환을 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럼 호랑이한테? 놈들은 사람의 피 냄새를 맡고 전 백두산계에서 몰려온 것이다. 조금 전 그 이상스러운 음향은 바로 그것이었다. 산적이나 바적이 아니라 호적이었군요. 오랑캐 호자가 아니라 호랑이 호자로군. 그럼 기팔령님은 주검이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요. 그러나 주검은 던질 만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에서 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이다. 되놈 산적과의 칼싸움이 바로 그것이 아니더냐. 긴 나무 작대기 끝에 간솔불을 매달고 산간으로 나와보니 막막한 어둠만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산간을 메운 너무나 짙은 숲속으로 번개처럼 사라지는 집채만한 짐승들의 긴 꼬리가 어슴풀에 시야에 잡혔다. 저 끝없는 어둠과 숲의 산간에서 깃파리를 찾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다만 그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다. 나리, 모든 짐승들이 다들 불빛을 싫어합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야수들도 있다. 그럼 나리,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기팔령님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요. 이제 동굴 속으로 돌아가시죠. 백두산은 정말 알 수 없는 비밀의 산인 것 같사옵니다요. 이러다가 어디에서 맹수가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을지 알 수 없습니다요. 오냐, 알아들었다. 어서 돌아가자. 정우는 짱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백두산의 생태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자신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을련이와 언년이를 잘 보호해야만 했다. 백두산에는 뜻밖에도 맹수들이 많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들은 황급히 동굴로 회귀했다. 백두산은 역시 여느 산하고는 달랐다.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잘못하다가는 정말 헤어날 길 없는 깊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가능성마저 없지 않았다. 동굴의 입구를 큰 바위를 굴려와 막았다. 그리곤 각기 잠자리를 만들어 자리에 누웠다. 정우만이 지필목을 꺼내어 최근 자신이 답사하고 관찰한 것에 대해서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을련이도 잠이 오지 않는지 정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저쪽 안쪽에서 짱구 뇌에는 몸을 뒤척이면서 잠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을련이는 왜 잠을 자지 않느냐? 기파리를 기다리느라고?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물론이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귀환하시고 하지 않으시고는 그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그야 그렇지. 하지만 지엄이 된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일 또 산을 타야 할 텐데 그만 자도록 해보아라. 아니옵니다. 나리께서 그리시는 지도를 보고 있는 것이 한결 낫습니다요. 오지도 않는 잠을 억지로 자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하게야, 기파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금 지엄이인 을련이가 잠이 올 턱이 없기는 하지.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잠시 동안 침묵이 깃들었다. 괴괴한 산 정적이 고막을 짓눌러 왔다. 어디선가 뭔가가 마구 달리는 듯한 음향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호랑이들이 마구 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야말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을 딱 부러지게 으르렁거리는 음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다만 그렇게 들으니 그처럼 들릴 뿐이었다. 아무리 들어도 심상찮습니다요, 나리. 잠들었을 줄 알았던 짱구가 얼굴을 돌려 정우에게 말했다. 우리가 피를 흘린 것이 어떤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요? 을련이가 말했다. 정우는 속으로 흠칫 놀랐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어쩌면 을련이 추측이 맞을는지도 알 수 없었다. 호랑이는 사람의 피 냄새를 맡으면 죽지 못해 환장할 지경으로 덤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피가 뚝뚝 듣는 팔을 하고 나간 기팔에게 놈들이 떼를 지어 덤벼든 것이나 아닐까. 밤새 야수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백두산계의 그 드넓은 공간에 다 퍼뜨려 정우 일행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리, 백두산은 과연 무시무시한 산이로군요. 아직 백두산이 아니다. 아직 열흘은 좋게 걸어야 하느니라. 보다의 산이 정상에 이르러서부터는 산의 능선을 타는 수밖에 없다. 산복으로는 길이 전혀 나 있지 않을 것이다. 이튿날 일행은 출발을 늦추면서 기파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한낮이 되면서 야수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산의 어떤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나리, 참으로 이상합니다요.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을 턱이 없는데요. 소인놈이 점심을 먹고 한번 찾으러 나가 보겠습니다요. 그렇게 하거라. 그러나 환도를 빼어들고 나가거라. 맹수가 갑자기 달려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팔령님은 우리들을 먹여 살릴 전대를 차고 있습니다요. 그것이 없어도 백두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파리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의심스럽다. 어서 떠나가거라. 하지만 해거름역에는 돌아오너라.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염려 마옵소서. 짱구는 장검을 빼어들고 기파리 수색에 나섰다. 기파리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 날렵한 무인인 기파리가 산적이나 야수의 습격을 받았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길을 잃어버렸단 말인가? 그것도 상정하기에 부적합했다. 그는 만주 심양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그리고 일평생 산에서 산 사람이다. 비록 백두산계의 지형이 기기묘묘하다고는 하지만 그가 그들의 숙소인 동굴이 지적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온종일 정호는 을련이 언연이와 함께 짱구를 기다렸다. 아니, 짱구와 기파를 함께 기다렸다. 그러나
점심때가 지나고 이윽고 해걸음녘이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날이 쇳내들이 나서볼까요? 아서라, 부녀자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백두산은 다른 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없는 산이다. 이 말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굳은 일도 있다는 뜻이다. 이 거대한 산악의 공간에 햇살이 사라지고 보랏빛 감도는 산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이윽고 땅거미가 내렸다. 정우와 을련이, 언연이는 관솔불의 심지를 돋우면서 다시금 굴 속으로 들어갔다. 밤이 깊었다. 괴괴한 산 정적이 몸서리 처지도록 호젓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나서야 피투성이가 된 짱구가 돌아왔다. 날이... 멀리서 정우를 부르는 짱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동굴의 벽에 기대어 졸고 있던 정우가 불이 나게 일어나 동굴 바깥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을련이가 그를 막아섰다. 날이 쇳내의 말을 들으소서. 함부로 바깥으로 나가지 마옵소서. 쇳내를 먼저 내보내주옵소서. 여기 장검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껍데기뿐일 망정 그래도 쇳내는 기파리의 아내가 아니옵니까요? 내가? 너는 나약한 아녀자가 아니냐? 아니옵니다. 아녀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약하지는 않사옵니다요. 나리께서는 호환으로 쓰이는 약재를 급히 준비해 주옵소서. 쇳내가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고 호환으로 깊은 부상을 입었을 남정네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요. 호환으로? 백두산의 공기가 너무나 투명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지만 날이 저들은 지금 꽤 멀리 있사옵니다요. 을련이는 한 손에는 관솔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장검을 빼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바위를 밀어붙였다. 그러곤 홀로 굴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니 정우인들 굳이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는 급히 호환에 대비한 약재를 준비했다. 일반적으로 호랑이에게 깊이 물렸을 때에는 정유 한 주발, 백반가루, 저즙 한 대, 개육, 생갈즙, 부인들의 월경을 말려서 태운 가루 등을 섞어서 첩제를 만들어 절반은 환보에 붙이고 절반은 복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루에 3회를 복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청유라든가 월경가루 같은 것은 지금 당장에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 얼마 후에 을련이가 짱구를 업고 왔다. 짱구는 말이 아니게 심한 부상을 입었다. 짱구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날이 내 마리를 베었습니다요. 호랑이를 말이냐? 그러므입쇼.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짱구는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9월산이 제1의 칼잡이 짱구 장군이 산 짐승에게 지다니 결국 이기기는 했지만 9월산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요. 9월산 계곡은 백두의 그것의 3분의 1에도 당하지 못하느니라. 정우는 준비하고 있던 백반 가루를 그의 환부에 붙였다. 짱구야, 그래 기파리는 만나느냐? 아이고 형님. 짱구는 몸서리를 잴 뿐 말이 없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본대로 말해보아라. 저기 계곡에서 형님의 적삼을 찾아냈습니다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는데 피투성이었습니다요. 그리고 집신도 한짝 뒹굴고 있었습니다요. 오, 기파리. 정우는 단식을 했고 을련이와 언년이는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면서도 말이 없었다. 짱구는 괴춤에서 기파리 것으로 보이는 삼배 적삼과 집신 한 짝을 꺼내놓았다. 그리고 무슨 꾸러미도 꺼냈다. 그것은 전대였다. 이것이 분명히 기파리. 을련이는 대답을 않고 두 눈에 이슬을 매달았다. 기팔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침묵으로만 대꾸하던 을련이가 이번에는 그래도 두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그렇게도 좋아하던 기파리가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기팔 형님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 대놈 산적을 찾아 계곡으로 내려갔던 것 같사옵니다요. 거기서 대놈을 잡수시고 있던 호랑이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당해보니까 형님은 바로 그렇게 당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사옵니다요. 형님은 원한이 너무나 깊어서 앞뒤를 살피지 않은 것이지요.
소인눈도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요. 한꺼번에 여러 놈이 덤비니까 정신이 빠지더군요. 내 길을 휙휙 뛰어넘는데 정신이 빠지기에 딱 알맞더군요. 그래서 소인놈은 이놈들이 사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 큰 절벽을 등 뒤로 두고 맞섰지요. 제일 사납게 덤비는 놈의 가슴을 일격으로 꿰뚫었습니다요. 그랬더니 놈들도 조금 주춤하더군요. 역시 맹수들이더군요. 피를 보자 환장을 하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요. 사람하고야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싸워서 이기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지만 야수들하고야 어디 싸워본 적이 있었어야지요. 날이 이놈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발 늦었습니다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널 용서해야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기파리를 말리지 못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대놈들에 대한 너무 깊은 원한이 기팔에게 큰 화근을 불러오고 말았구나. 정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튿날 그들은 양지바른 둔덕에 기팔의 적삼과 집신을 묻고 그를 장사 지내주었다. 그의 비참한 최후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틀을 더 걸어 정호 일행은 드디어 보다회산의 중턱에 닿았다. 험준한 산길을 걸으면서 정호는 을련의 얼굴을 살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정호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무슨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무던히도 팔자가 드센 여자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사실이 그러하니 그는 도무지 그녀를 위로할 말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었던 것이다. 정호는 한많은 기팔의 죽음이 발에 밟혀 한동안 절망감을 느꼈다. 벌써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이번 기팔의 죽음처럼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필연적인 죽음은 처음이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보다회산의 중턱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단히 가파른 산복을 걸어 올라온 것 같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근 열흘간을 계속 완만한 경사면을 올라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두대간의 경사면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해산 고을에서부터 걸어 올라온 것이었다. 정우는 이제 힘이 빠져 더 걸을 엄두를 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것은 몸의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기팔의 죽음으로 시몬이 너무나 큰 절망감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다회산의 남쪽 양지바른 경사면에 동굴을 잡고 좀 오래 쉬도록 했다. 짱구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백두산은 동양에서 가장 많은 약초가 자라는 산이다. 이 약초를 뜯어서 짱구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어야 했다. 맹모르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들을 좀 더 지성으로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정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기를 따르는 젊은이들을 하나하나 비명에 잃고 있는 것이 여간 가슴 아프지 않았다. 좋은 지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뭐 하자는 지도인가, 누구를 위한 지도란 말인가. 그는 동굴을 하나 더 찾아내 짱구 부부를 따로 자게 했다. 그러나 을련이를 혼자서 자게 하자니 을련 자신과 짱구 부부의 반대가 극심했다. 날이 기팔 형님까지 이른 형수님을 어찌 무시무시한 동굴 속에 혼자 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저희들이 데리고 같이 잘까요? 내 눈말이 옳기는 하다만 나 역시 남자인지라 참으로 곤란하구나. 더구나 너희들과 같은 동굴을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 날이 이러면 어떨깝쇼? 어떻게? 이놈이 여기 이 동굴 중간쯤에 큰 바위 하나를 갖다 놓겠습니다요. 그러면 두 분이 주무셔도 서로 상대방을 모르고 잘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요. 큰 바위를? 그럴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려무나. 짱구는 꽤 큼직한 바위를 하나 굴려와 동굴의 한 복판에 놔주었다. 그러니까 동굴 안을 둘로 갈라놓은 것이다. 자, 그럼 저희들은 다른 동굴로 자러 가겠습니다요. 잘 주무시지요. 아주머니도 잘 주무시구려. 짱구와 언녀는 자기들 동굴로 갔다. 부부는 부부로서의 잠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을련은 동굴의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바위의 안쪽에다가 보찜 속에서 돗자리를 꺼내어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잠자리가 아니었다. 정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평평한 돌을 옷가지로 감아 제법 그럴듯한 베개까지 만들었다. 날이 어서 주무시옵소서. 셋내는 저기 동굴 입구에서 자겠사옵니다요. 야수들이 들끓으니 내가 안쪽에 자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옵니다. 동굴 입구가 바위로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관소불을 밤새 켜놓을 작정이니 야수들이 덤빌 이유가 없사옵니다요. 그럼 내 원대로 하거라. 그들은 각기 잠자리로 들어갔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잠이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짐승보다 오래고 깊은 잠이 필요했다. 날이면 날마다 가파른 백두산의 줄령들을 올라야 하지 않는가. 그 피곤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깊은 잠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각기 깊은 잠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잠을 자던 정호는 뭔가 자기를 누르는 듯한 감각에 잠을 깼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어떤 물체가 자기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그는 의식을 가다듬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는 조금 몸을 움직여 보았다. 그것은 한결 탄력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으로 안겨왔다. 그것은 을련의 몸뚱이였다. 을련아, 말씀하옵소서. 내 자리로 가거라. 샌디는 다른 어떤 것도 더 요구하지 않사옵니다요. 다만 나리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요. 여자의 한을 너무 물리치지 마옵소서. 과연 안겨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샌디는 큰 행복을 느낍니다요. 물리치지 마옵소서. 그렇다면 그럴 자신이 있다면 좀 더 안겨 있거라. 남녀간에는 이런 접합의 방법도 있다는 말을 서책에서 읽은 적이 있기는 하다만 내가 이런 경우에 빠질 줄은 몰랐다. 그래, 우리 어디 본능을 누르고 아름다운 관계만으로 견디어보자. 나는 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너는 견딜만 하냐? 나리, 샌는 절단코 나리를 죄의식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요. 걱정하지 마옵소서. 오냐, 좀 더 있다가 가거라. 정호는 결국 을련의 요구에 응하고 말았다. 그러자니 정호는 을련의 몸을 세차게 끌어안지 않았다. 세차게 끌어안는 것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오는 것이다. 정호는 을련의 귓볼을 만져주고 그녀의 머리채를 만져주고 그녀의 둥근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에게 강한 욕망이 일었으나 그는 참을만 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벌써 을련이는 2번이나 남편과 사별했다. 너무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그런 그녀를 다시 범한다면 정말 모른 척하고 버릴 수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모든 값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정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정호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은 을련이와 그런 우연한 남녀간의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강렬한 욕망 같은 것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인간의 몸은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았다. 오직 조선의 땅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자신의 영혼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연하게 모여든 이들의 운명과 생명을 자신이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자신으로서는 잠시도 경거망동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그런 영혼이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리, 샌네가 돌아가신 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부부간의 정을 남이 어떻게 할 수 있으리. 샌네는 나리께서 시키시는 일이라 따랐습니다요. 그러나 남녀간의 정이란 억지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옵니다요. 그래도 너는 기팔의 죽음이 알려지던 날 많이도 울지 않았더냐? 그렇기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너무나 비참하게 비명해 가셨기 때문이었지
결코 부부간의 정으로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요. 신혼이 너무 짧아 정이 들지 않은 모양이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요. 을련아, 그런 말은 더 하지 않기로 하자. 우리의 굳은 약속을 벌써 잊었느냐? 나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구나. 을련이가 내 곁에 있어주면 참으로 마음이 든든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울러 나로 하여금 언제나 나를 되돌아보게 한다. 나는 을련이를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리가 언제 셋네를 짓밟았습니까요? 셋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리를 지극히 공경하고 있을 뿐이옵니다요. 하지만 을련아, 우리는 벌써 몸을 한 차례 섞어버린 남녀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관계이다. 서로가 좋아하는 남녀가 정을 한 차례 통한 후에도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이나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린 지금 그런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리, 너무 심려하지 마옵소서.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옵니다요. 지금처럼 나리께서 셋네를 안아주시기만 해도 셋네는 한없이 행복하옵니다요.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사옵니다요. 그래.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역량의 폭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우리는 우리의 깊은 인간적인 정을 이어나가면서도 결코 자신을 허물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우는 가슴팍을 헤집고 들어오는 을련을 저만큼 밀쳐냈다. 그러곤 그녀의 얼굴과 두 손을 애무해 주었다. 그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욕망이 일었으나 지난 앙자에게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을 견디는 수밖에는 없었다. 나리, 왜 셋네를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지요? 을련아, 사람에게는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번에 다시 내가 너를 취해버리면 너는 정말 이제는 나에게서 떨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지도에 탐하는 학자가 아니라 여자에 탐하는 탐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것이 아니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돌아서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다. 왜 셋네는 나리의 여자가 될 수 없사옵니까요? 나리께서 셋네를 싫어하시기 때문인가요? 남편을 둘이나 잡아먹은 계집이라고 멀리하시는 것인가요? 을련아,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모질게 하느냐? 사람은 언제나 항심을 가져야 하느니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기왕에 약속을 한 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또 한양의 약현에 처자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애가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제3의 여인을 거느리려고 생심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한없이 아름답고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여성으로서 용기와 슬기를 가졌으며 무술도 있고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 너는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리, 도화살이 낀 이 계집을 떨쳐버리지 마시옵고 가까이 거두어 주옵소서. 나리께서 보시다시피 셋네는 정말 갈대라곤 없사옵니다요. 그것은 어렵지 않구나. 그러나 꽃다운 나이의 내가 어찌 청춘을 이런 힘든 일에만 바칠 수가 있겠느냐. 너는 너에게 맞는 짝을 만나서 너 나이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나리, 셋네를 너무 평범한 여자로 취급하지 말아 주옵소서. 벌써 두 사람의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아니옵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달고 쓴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사옵니다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인생, 그것은 진정한 모습의 인생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인생도 그것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구도 인생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리,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정우는 돗자리 위에 반드시 누워있었고 을련이는 꽤 멀찌감치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그러면 셋네를 나리의 제자로 삼아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나의 제자로? 나리같이 힘든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착실한 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셋네가 나리를 따라다녀 보니까 그 일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옵니다. 조선 팔도를 다 도실 작정이라고 하오신데 그렇다면 여정은 끝이 없사옵니다요. 셋네가 나리께 바치는 정성을 조금이라도. 을련은 목이 메서 말을 더 계속하지 못했다. 을련아, 너무 섭섭해하지 말거라.
나도 오감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너희 마음을 모르겠느냐. 너희 살신 성은의 행동으로 내가 몇 번이나 사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나의 제자가 된다. 그래, 어디 좀 두고 생각을 해보자꾸나. 나리, 만약에 나리께서 샌네를 나리의 제자로 받아주신다면 없는 재주를 다듬어 나리를 돕고 모시겠나이다. 그리고 공부도 하겠나이다. 가상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벌써 정을 통해버린 남녀 사이가 아니냐? 거참.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식이가 있었고 그리고 기파리도 있었다. 그들은 명실공히 너희 제압이었다. 그러나 지금 너는 혼자의 몸이다. 남편과 같이 살던 여자가 혼자의 몸이 되는 것만큼 쓸쓸하고 슬픈 일이 없느니라. 을련이는 갑자기 말이 없었다. 정우의 말이 너무나 맞기 때문이었다. 그런 우리가 이미 불붙은 정념의 불길을 끄고 차가운 스승 제자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을련의 얼굴을 만지다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정우의 말에 을련은 가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리, 샌네가 나리를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옵니다요. 을련아, 이 못난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그래,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오직 나의 곁에 있고 싶어서만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옵니다. 샌네도 이제 조금씩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눈이 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요. 나리께서 왜 그렇게 땅에 대해서 열렬한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만한 것 같사옵니다요. 그렇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을련이구나.